여러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 계신 적 있으시지요? 시계 소리만 들리는 그 조용한 밤 말입니다. 그 고요한 시간에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간 적 없으세요? 지금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얼마나 지나야 누군가 나를 알아볼까? 하루가 지나야 할까? 이틀이 지나야 할까? 혹시 아무도 모른 채로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에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저는 5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병보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5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것을 모른 채 지나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맞닥뜨리고서야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였구나 하고 그때야 깨달으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특히 2번째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참 동안 멈추셔야 할 겁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세대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여러분은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맨손으로 일어선 분들이십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에 가시고 밤 10시에 돌아와 잠깐 눈 붙이고 다음날 또 나가셨지요. 내가 좋아서 한 게 아닙니다. 가족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있으니까, 나라도 이렇게 해야 하니까 그렇게 이를 악물고 살아오셨습니다. 아버지들은 회사에서 온갖 수모를 견디시면서도 집에 와서 내색 한번 안 하셨지요. 어머니들은 시어머니 눈치,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학교 챙기랴, 자기 이름 한번 불러볼 틈도 없이 그렇게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아이들은 다 컸고 손주도 있고 집도 마련했고 못 배우게 할까봐 그렇게 벌었던 학비도 다 대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 해놓고 보니 이상하게 허전하시지요. 가끔은 외롭고 가끔은 몸이 말을 듣지 않고 가끔은 내가 이제 왜 사나 싶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나이가 되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알고 같이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모르고 당하는 것이지 알고 대비하면 오히려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5가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여러분은 그 중에서 무엇이 제일 무서울 것 같으세요? 혹시 외로움이 제일 무섭다 싶으시면 댓글에 1번, 병이 제일 무섭다 싶으시면 2번 하고 편하게 숫자만 적어 주십시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서 생각이 바뀌시면 그때 다시 적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혼자 밥 먹는 모습, 빈 방에 앉아 계신 모습, 그런 것도 외로움이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느끼시는 외로움은 조금 다릅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한상철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72살이신 분인데 대구에 사십니다. 이분은 35년간 중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을 하신 분입니다. 성실한 분이셨지요. 한 번도 결근하신 적이 없으셨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믿음직한 선생님이셨습니다. 4년 전에 사모님이 먼저 떠나셨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2번 그날따라 아침밥을 차려놓고 당신은 머리가 좀 아프다며 방에 들어가셨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한상철 어르신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거실로 나오십니다. 텔레비전을 켜십니다. 볼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소리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 목소리가 집 안에 있어야 견딜 수 있으시니까요. 점심은 혼자 드십니다. 냉장고에 있는 걸로 대충 때우시는데 가끔은
밥을 아예 차리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귀찮아서가 아니라 혼자 먹으려니 손이 안 가는 겁니다. 오후가 되면 동네 근린공원에 나가십니다. 벤치에 앉으셔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십니다. 산책하는 부부, 아이 손잡고 걷는 젊은 엄마,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친구들, 그걸 보시면서 가만히 앉아 계십니다. 말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거의 없으십니다. 퇴직하고 나시니 연락하던 동료들도 하나둘 뜸해지고 동네 사람들은 언제 이사 왔는지 얼굴도 모릅니다. 아드님이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은 서울에, 한 분은 부산에 사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밥은 드셨어요? 건강하시지요? 그러면 한상철 어르신은 늘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응, 잘 있다. 걱정 마라. 전화는 3부를 넘기지 않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 겁니다. 아들들도 바쁜 거 아시니까 괜히 길게 붙잡고 싶지 않으신 거지요. 그러던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한상철 어르신이 화장실에서 미끄러지셨습니다. 엉덩이를 크게 부딪히시고 일어나질 못하셨습니다. 손을 뻗어봐도 잡을 데가 없고 허리가 아파서 몸을 돌리기도 힘드셨지요. 휴대전화는 거실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3시간 반이었습니다. 3시간 반 동안 화장실 바닥에 누워 계셨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겨울이라 타일 바닥이 얼음장 같았지요. 이가 딱딱 부딪히면서 추위에 떨고 계셨는데 그 순간 가장 무서우셨던 건 다친 것보다 추위보다 이대로 아무도 모르고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상철 어르신은 결국 힘겹게 기어서 거실까지 나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다친 게 아파서가 아니라 3시간 반 동안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는 그게 너무 서러웠다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 한상철 어르신은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침 걷기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분이 걷기를 좋아하셔서 나가신 게 아닙니다. 다리도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드셨습니다. 그런데도 나가신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안 나가면 누군가 전화해 줄 사람이 생기니까. 어제 왜 안 오셨어요? 괜찮으세요? 이 한마디를 들으려고 나가신 겁니다. 걷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결되기 위해서 살아있다는 걸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서. 이게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외로움의 진짜 얼굴입니다. 미국 브리검영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외로움에 대해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연구에서 밝혀진 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오랫동안 외로움을 느끼며 사는 것은 하루에 담배를 15개비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건강에 해롭다는 겁니다. 비만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담배 15개비면 거의 한 갑입니다. 매일 한 갑씩 담배를 피우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폐가 망가지고 혈관이 막히고 온몸에 병이 생기죠. 그런데 외로움이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외로움이 뭐 그리 대수냐? 그냥 좀 심심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닙니다. 외로움은 심심한 게 아닙니다. 몸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진짜로 몸이 무너집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시면 가끔 산 꼭대기에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 것 보셨지요?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고 홀로 서 있는 그 나무. 멀리서 보면 참 멋있어 보입니다. 대단해 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나무가 오래 사는 나무일까요? 아닙니다. 산 꼭대기에 혼자 선 나무는 뿌리가 얕아서 바람이 세게 불면 버티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반면에 숲속의 나무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뿌리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땅 밑에서 서로를 잡아주고 있지요. 그래서 태풍이 와도 같이 버팁니다. 혼자 서면 멋있어 보이지만 약하고 함께 서면 눈에 띄지 않아도 강한 법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 많으시지요. 남한테 패 끼치기 싫다, 혼자가 좋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편한 것과 안전한 것은 다릅니다. 혼자가 편하시더라도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두세 명은 있어야 합니다. 많을 필요 없습니다. 전화해서 요즘 어때 하고 물어봐 줄 사람, 내가 안 나타나면 왜 안 왔어 하고 찾아줄 사람 딱 두세 명이면 됩니다. 그 두세 명이 여러분의 뿌리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떠오르시면 다행입니다. 만약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오늘부터 한 명만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동네 경로당이든 주민센터 모임이든 공원에서 매일 보는 얼굴이든 먼저 인사 한번 건네보시는 겁니다. 그게 뿌리를 내리는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가 오늘 5가지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대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오신 분들이시지요. 내가 못 먹어도 아이한테 먹이고, 내가 못 입어도 아이한테 입히고, 내 꿈은 접어두고 아이 미래를 위해 모든 걸 바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에게 나이가 들면 하나의 공포가 찾아옵니다. 짐이 되는 것,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 이게 병보다 죽음보다 무서운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임경자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68살이신 분인데 울산에 사십니다. 2년 전부터 무릎이 아프셨습니다. 처음에는 계단 오르실 때 조금 쑤시는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평지를 걸으셔도 아프고 시장 가시는 것도 힘들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아드님한테 따님한테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신 겁니다. 왜 안 하셨을까요? 애들이 바쁜데 내 무릎 아픈 걸로 걱정시키면 되나? 그게 이유였습니다. 아드님은 회사에서 야근하시고 따님은 손주 둘 키우느라 정신이 없고 그 바쁜 자식들한테 엄마 무릎 아프다고 하면 걱정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으신 겁니다. 아프시면 파스를 붙이시고 많이 아프시면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드시고 그렇게 2년을 버티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장에서 넘어지셨습니다. 미끄러지신 게 아닙니다. 무릎에 힘이 빠져서 그냥 주저앉으신 겁니다. 주변 분들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따님한테 연락이 갔습니다. 따님이 급하게 오셔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느냐고.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따님이 울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참았어? 임경자 어르신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바쁘잖아. 엄마가 아프다 하면 네가 걱정될까봐. 따님이 더 우셨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아팠는데 나한테 말도 안 하는 게 더 속상해. 나중에 따님이 어머니 옷장을 정리하시다가 봉투 하나를 발견하셨습니다. 하얀 봉투에 돈이 들어 있었는데 봉투 한 면에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병원비, 애들한테 폐 안 끼침. 봉투 하나에 어머니의 마음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엄마였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시지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 계실 겁니다. 아프신 데가 있으신데 자식한테 말 안 하시는 분, 돈이 필요하신데 절대 손 안 벌리시는 분, 어디 좀 데려다 달라 한마디 못 하시는 분, 왜 그러십니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니까, 자식한테 패 끼치면 안 되니까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평생 주기만 하고 살아오신 분들이 받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존심도 있으시고 체면도 있으시고 무엇보다 자식이 힘들어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이 크신 거지요.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임경자 어르신 따님이 왜 우셨을까요? 엄마가 아프시다고 우셨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진짜 속상하셨던 건 엄마가 2년 동안 혼자 참으셨다는 겁니다.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시고 혼자 아프셨다는 거, 딸 입장에서는 그게 더 아픈 겁니다. 엄마가 나를 믿지 못하신 건가? 내가 그렇게 바빠 보였나? 나는 뭘 하고 있었나? 이런 자책감이 밀려오지요. 여러분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참으시는 그 순간 자식은 나중에 그걸 알게 되었을 때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삽니다. 내가 참아서 자식이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참아서 자식은 나중에 더 아파지는 겁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면 안 돼. 이 말 다들 아시지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것, 그게 짐일까요? 여러분이 젊으셨을 때 아이가 아프면 밤새 안고 병원 뛰어가셨지요. 그게 짐이었습니까? 아니지요.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나이 드신 부모님을 돌보는 것, 그건 짐이 아니라 그 아이가 배운 사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자식한테 주시는 겁니다. 옛날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때 받는 것, 그것도 용기라고.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받는 것도 용기입니다. 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건 어렵습니다. 특히 평생 주기만 하신 분들에게 받는다는 건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고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오늘 하나만 해보시면 어떠십니까? 자식한테 전화하셔서 사실 요즘 무릎이 좀 아프다. 아니면 요즘 좀 외롭다. 그 한마디만 해보시는 겁니다. 그게 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문을 여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쉬운 이야기가 아닌데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힘을 얻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저희 채널에서는 매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가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할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건 좀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죽는 게 무서우십니까? 물론 무섭지요. 누구나 무섭습니다. 그런데 저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지 그걸 내가 선택하지 못하는 것,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장기영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6세 돌아가신 분인데 이 이야기는 아드님이 들려주신 겁니다. 장기영 어르신은 원래 건강하신 분이셨습니다. 전주에 사셨고 매일 아침 동네를 한 바퀴 도시고 식사도 잘하시고 동네 어르신들 모임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셨지요. 그런데 75 되시던 해 겨울에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셨고 수술은 하셨지만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부터 7달이었습니다. 7달 동안 장기영 어르신은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코에 관이 들어갔습니다. 비위관이라고 하죠. 코에서 목을 지나 위까지 들어가는 긴 관인데 이걸 통해 영양을 공급받으시는 겁니다. 밥을 입으로 드시는 게 아니라 관을 통해 영양제가 들어가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코와 목 사이에 이물질이 계속 걸려있는 느낌입니다. 삼키지도 못하시고 뱉지도 못하시고 숨 쉴 때마다 그 관이 목구멍에서 느껴집니다. 한번 겪어보신 분들은 다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차라리 아픈 게 낫다고, 그건 아픈 게 아니라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라고.
장기영 어르신도 그러셨을 겁니다. 의식이 완전하지 않으셨지만 고통은 느끼셨습니다.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손으로 관을 빼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손에 장갑을 끼웠습니다. 두꺼운 장갑을 끼워서 손가락을 못 쓰시게 한 겁니다. 관을 빼지 못하시도록. 그러니까 장기영 어르신은 아프시면서도 그 아픔을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그저 누워서 받아들이셔야 했습니다. 아드님이 병문안을 가실 때마다 아버지 눈이 떠져 있었다고 합니다. 눈은 뜨고 계셨습니다. 말씀만 못하셨을 뿐 그 눈빛을 아드님은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드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지 알 것 같았다고. 이거 빼주라, 아마 그 말씀이셨을 거라고. 그런데 아드님도 어쩔 수가 없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콧줄을 함부로 빼지 못합니다. 가족이 빼달라고 해도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 법에서 콧줄은 연명치료가 아닙니다. 기본 영양 공급으로 분류됩니다.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같은 것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써두시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콧줄만큼은 기본적인 영양 공급이라는 이유로 빼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장기영 어르신은 7달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드님은 장례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민센터에 가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자기 것을요. 아직 50 초반이신 아드님이 왜 벌써 그걸 쓰셨을까요? 아버지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그 7달을 옆에서 지켜보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식에게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지요. 예전 어르신들은 대부분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워지면 밥을 점점 못 드시고 물도 조금씩 안 넘어가시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몸이 꺼지듯 하셨습니다. 고통이 없었다고 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자기 집에서 가족이 곁에 있는 가운데 인간으로서의 마지막을 맞으셨지요. 요즘은 다릅니다. 의학이 발달했으니까요. 쓰러지시면 응급실로 가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기계가 숨을 쉬게 하고 관이 영양을 넣어드립니다. 의학이 사람을 살리는 건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살리는 게 아니라 고통을 늘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하실 수 있는 건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써 두시는 겁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병원에 가시면 무료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의식이 없어졌을 때 심폐소생술을 할 것인지 인공호흡기를 달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 미리 내 뜻을 밝혀두는 문서이지요. 완벽한 문서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콧줄까지 막지는 못하니까요. 하지만 안 쓰는 것과 쓰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둘째, 그리고 이게 어쩌면 문서보다 더 중요한 건데요. 가족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 입으로 직접 나는 어떻게 마지막을 맞고 싶은지, 콧줄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 가능하면 집에서 보내고 싶다는 것, 이런 이야기를 미리 해 두시는 겁니다. 그런 얘기하면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식들도 아이고 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면서 피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죽음이 빨리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날이 왔을 때 가족은 아무것도 모른 채 우왕좌왕하게 되지요. 내가 미리 말해두면 가족이 내 뜻을 알고 있으니 그 순간에 덜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식한테 이야기하시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어제 텔레비전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봤는데 나도 나중에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 한마디면 됩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텔레비전 이야기를 하듯이 자연스럽게 꺼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향서를 쓰셨으면 어디에 두셨는지 자식에게 알려주십시오. 문서가 있어도 가족이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당장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 달 안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겁니다. 내 마지막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 그게 바로 품위를 지키는 일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속으로 가장 두려워하시면서도 입 밖에 잘 안 내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치매입니다. 나를 잃어버리는 병, 기억이 슬금슬금 빠져나가는 병. 이 단어를 들으시면 가슴이 철렁하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직 괜찮아. 좀 깜빡깜빡하긴 하지만 그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넘기십니다. 신경을 안 쓰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치매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 젊으셨을 때 나는 치매에 걸릴 거라고 예상하신 분이 있으셨을까요? 한 분도 없으셨을 겁니다. 다들 설마 하셨지요. 조미숙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0살이신 분인데 구미에 사십니다. 이분은 원래 정말 꼼꼼한 분이셨습니다. 집안일도 칼같이 하시고 손주가 9명인데 9명 생일을 전부 기억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매년 손주 생일 때마다 직접 전화하셔서 축하 노래를 불러주셨답니다. 그게 이분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전부터 작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열쇠를 어디 두셨는지 가끔 잊어버리셨습니다. 그건 뭐 누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가스 불 끄는 걸 잊으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러셨답니다. 남편분이 부엌에서 냄새가 나서 가보시면 빈 냄비가 시꺼멓게 타고 있었답니다. 그래도 조미숙 어르신은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좀 정신이 없었을 뿐이라고. 그러다 어느 날 오후 30년 동안 다니시던 시장에 가셨습니다. 매일 가시는 곳입니다. 눈 감고도 가실 수 있는 그 길인데 그날따라 길이 낯설어 보이신 겁니다. 분명히 아는 길인데 어디서 꺾어야 하는지 갑자기 헷갈리신 거지요. 2블록을 더 걸어가시다가 멈추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모르겠는 겁니다. 시장에서 2블록 떨어진 내거리에서 조미숙 어르신이 서 계셨습니다. 울고 계셨답니다. 남편분이 찾아 나오셔서 발견하셨는데 서 계신 곳이 집에서 겨우 200m 떨어진 내거리였다고 합니다. 200m, 30년을 사신 동네에서 200m를 찾지 못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 그게 아닙니다. 조미숙 어르신은 손주 9명 생일을 다 기억하시는 게 자부심이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어느 날 첫째 손주 생일을 잊으셨습니다. 이분이 제일 아끼시고 제일 사랑하시는 첫째 손주의 생일을요, 가장 사랑하는 손주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조미숙 어르신은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기억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뭔가를 까먹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한 것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내가 평생 쌓은 것들이 하나씩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치매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초기에는 본인이 아십니다. 내가 잊어가고 있다는 걸 내가 안다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거, 예전 같지 않다는 거. 이걸 느끼시면서 서서히 무너지는 게 초기 치매의 가장 잔인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아무것도 모르게 되면 오히려 본인은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시는 그 시간, 그게 가장 무섭고 가장 외로운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기다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학 전문지 란셋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치매 환자 10명 중 넷, 그러니까 40% 정도가 미리 관리할 수 있는 위험 요인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잘 안 들리시는데 보청기를 안 끼시는 것, 운동을 안 하시는 것, 사람을 안 만나시는 것, 우울한 기분을 방치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치매의 위험을 높인다는 거죠. 40%면 거의 절반입니다. 절반 가까이 우리가 뭔가를 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운명이 아닙니다. 전부 막을 수는 없더라도 상당 부분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첫째, 걸으시는 겁니다. 하루에 30분, 30분이 힘드시면 15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시는 겁니다. 비가 오면 집 안에서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걷는다는 건 다리 운동이 아닙니다. 뇌 운동입니다. 걸으시면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고 뇌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다리로 걸으시지만 사실은 머리가 걷는 겁니다. 둘째, 새로운 걸 하나 해보시는 겁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신문 기사를 하나 읽으시고 그 내용을 누군가에게 말해 보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뇌는 자극을 받습니다. 어제 보신 텔레비전 내용을 오늘 옆집 어르신한테 이야기하시는 것, 이것도 훌륭한 뇌 훈련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시고 그걸 입으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뇌 여러 부분이 함께 작동하거든요. 공부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읽으시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셋째,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귀를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잘 안 들리시는데 그냥 넘기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뭐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청력이 떨어지셨는데 보청기를 안 끼시면 뇌가 소리를 처리하는데 부담이 생기고 그 부담이 쌓이면 치매 위험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란셋 보고서에서도 중년 이후 청력 손실을 치매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귀가 좀 안 들리신다 싶으시면 이비인후과에 한번 가보시는 것, 그게 치매를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넷째, 오늘 밤부터 해보실 수 있는 건데요.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일기를 3줄만 쓰시는 겁니다. 오늘 뭘 드셨는지, 누굴 만나셨는지, 기분이 어떠셨는지 딱 3줄이면 됩니다. 한 줄도 괜찮습니다. 쓰시는 행위 자체가 하루를 정리하는 거고 기억을 한 번 더 꺼내 보시는 거고 뇌를 쓰시는 겁니다. 거창하게 생각 마시고 아무 종이에나 적으시면 됩니다. 그게 매일 쌓이면 그게 일기장이 되고 훗날 여러분 인생의 기록이 됩니다. 치매는 무섭습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두려워만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그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오늘 걸으시고 오늘 이야기하시고 오늘 3줄 쓰시면 그게 치매를 막는 가장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5번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오늘 뭘 해야지 하는 게 있으세요? 오늘은 이걸 해야 하니까 일어나야겠다. 그런 게 있으십니까? 젊으셨을 때는 이런 질문 자체가 필요 없었지요. 아침에 눈 뜨시면 당연히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회사에 가야지, 아이들 밥을 차려야지, 장을 봐야지, 납기일까지 일을 끝내야지, 몸이 아파도 일어나셨습니다. 쉬고 싶어도 일어나셨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었으니까, 내가 안 가면 안 되는 자리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리가 사라집니다. 퇴직하셨습니다. 이제 회사에 안 가도 됩니다. 아이들은 다 독립했습니다.
밥도 알아서 먹고 돈도 알아서 벌고 엄마 아빠 없어도 잘 삽니다. 손주도 어느새 커서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친구가 더 좋습니다. 남편은 매일 집에 있고 아내도 매일 집에 있고 둘이 마주 앉아 텔레비전을 봅니다.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뭐 하지? 내일도 뭐 하지? 모레도 뭐 하지? 이게 하루 이틀이면 쉬는 거라고 할 수 있지요. 한 달이면 좀 심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2년, 3년이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나진호 어르신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67이신 분인데 원주에 사십니다. 건설 회사에서 30년 동안 일하신 분입니다. 부장까지 하셨고 현장을 진두지휘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나부장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으셨습니다. 새벽같이 현장에 나가시고 밤늦게까지 도면 보시고 후배들 가르치시고 늘 바쁘셨지요. 그게 이분의 삶이었습니다. 나진호라는 사람은 곧 일이었고 일이 곧 나진호였습니다. 그런데 65세 퇴직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좋으셨답니다. 평생 이렇게 쉬어본 적이 없으셨으니까 늦잠도 주무시고 낮잠도 주무시고 밀린 텔레비전도 보시고 그런데 2달째부터 이상해지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는데 일어날 이유가 없으신 겁니다. 어제도 텔레비전을 보셨고 오늘도 텔레비전을 보시고 내일도 텔레비전을 보실 거고 뭘 해야 할지 모르시겠는 겁니다. 석 달째부터는 짜증이 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내분이 청소기를 돌리시면 시끄럽다고 하시고 밥이 좀 늦으면 왜 이렇게 늦냐고 하시고 별것 아닌 일에 화를 내셨습니다. 원래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현장에서는 후배들한테 항상 인자하셨고 집에서도 다정한 남편이셨는데 퇴직하시고 나서 사람이 변하신 겁니다. 아내분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당신은 요즘 하루 종일 거실에 앉아서 그림자 같아, 그림자. 그 말씀이 나진호 어르신 가슴에 박혔다고 합니다. 그림자라는 건 뭡니까? 혼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빛이 있어야 생기는 건데 나진호 어르신께는 빛이 사라진 겁니다. 일이 빛이었는데 일이 없어졌으니까 역할이 빛이었는데 역할이 사라졌으니까 남은 건 그림자 뿐이었던 거지요. 이건 나진호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남자 어르신들한테 많습니다. 평생 일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신 분들이 퇴직하시는 순간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명함이 없어지면 나도 없어지는 느낌. 회사에서 전화가 안 오면 세상이 나를 잊은 느낌. 그래서 어떤 분들은 퇴직 후에 급격하게 무기력해지시고 우울해지시고 심하면 건강까지 확 무너지십니다. 여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태가 좀 다를 뿐입니다. 평생 아이들 키우시는 게 삶의 전부였는데 아이들이 다 떠나면 집이 텅 비지요. 막내가 결혼해서 나간 날 빈 방을 보시면서 멍하니 서 계셨다는 분들 많으십니다. 이제 나한테 밥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이게 이렇게 허전한 거였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들 계십니다. 밥을 안 차려도 되는 게 자유가 아니라 공허함이 되는 겁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건 느린 죽음입니다. 몸이 죽는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죽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 내가 있으나 없으나 달라지는 게 없다는 느낌. 이게 사람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립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고. 거꾸로 말씀드리면 살아야 할 이유가 없으면 아무리 건강하셔도 아무리 돈이 많으셔도 버틸 수가 없다는 뜻이지요. 저는 이 말에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단한 목표가 아니어도 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은 이것 때문에 일어나야지 그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진호 어르신 이야기를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림자 같다는 아내분의 말씀을 듣고 한동안 더 힘들어 하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자꾸 한숨이 나오시고 밤에 잠도 잘 안 오시고 그러던 어느 날 동네를 걸으시다가 집 근처 초등학교 앞을 지나셨습니다. 학교 담벼락에 종이가 한 장 붙어 있었답니다. 초등학교 교통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그냥 지나치시려다가 멈추셨습니다. 뭐 대단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볼까 그 정도셨답니다. 다음 주부터 나진호 어르신은 매일 아침 7시 반에 그 내거리에 서셨습니다. 형광조끼를 입으시고 안전 깃발을 드시고 아이들이 길을 건너는 걸 도와주시는 겁니다. 첫날은 어색하셨답니다. 아이들이 쳐다보고 자기가 뭘 하고 있나 싶기도 하시고 그런데 이틀째 되니까 아이 하나가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랍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는 아이가 생겼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아이들이 나진호 어르신을 알아봅니다. 아침마다 할아버지하고 손을 흔들어 줍니다. 어떤 아이는 과자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할아버지 오늘도 왔네 하면서 웃습니다. 나진호 어르신 아내분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 내거리에 나가기 시작하시고 나서 당신이 달라졌어. 아침에 알람도 맞추시고 옷도 갖춰 입으시고 밥도 잘 드시고 다시 내가 아는 사람이 됐어. 다시 내가 아는 사람이 됐어. 이 한마디가 다 말해주지요. 나진호 어르신이 하신 일이 뭡니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거리에서 깃발 드시고 아이들 건너게 해주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이 이분을 살린 겁니다. 왜요? 역할이 생겼으니까.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으니까.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여러분, 혹시 김치 담그실 때 항아리 아시지요? 김장 항아리. 그 항아리에 김치를 잘 담가서 묵히시면 시간이 갈수록 깊은 맛이 납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를 비워두고 뚜껑을 닫아 놓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에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나고 못 쓰게 됩니다. 같은 항아리인데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 보물이 되기도 하고 쓰레기가 되기도 하는 거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워두시면 안 됩니다. 안에 뭐라도 채우셔야 합니다. 대단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역할 하나, 작은 할 일 하나, 작은 약속 하나, 그게 항아리를 살리는 겁니다. 뭘 채우시면 좋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꽃을 좋아하시면 베란다에 화분 하나 놓으시고 매일 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역할입니다. 요리를 좋아하시면 손주한테 한 가지 음식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할머니 잡채, 할아버지 된장찌개, 그게 전해지는 겁니다. 글을 좋아하시면 하루에 한 줄이라도 적어 보시는 겁니다. 나중에 그게 손주한테 세상에 하나뿐인 유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나가보시는 것도 좋고 주민센터에서 하시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봉사를 하셔도 좋고 배움을 시작하셔도 좋고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이거 해야지 하는 게 하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면 됩니다. 니체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면 어떻게든 견딘다고 했지요.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하나 있으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이야기를 모두 드렸습니다. 첫째로 외로움이 있었지요. 사람이 주변에 있어도 나를 진짜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 있어야 바람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짐이 되는 두려움이 있었지요. 평생 주기만 하신 분들이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받는 것도 용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봉투에 적힌 그 한 줄이 어머니의 마음 전부였지요. 셋째로 죽음의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마지막을 맞을지 그걸 미리 정하고 가족에게 알려두는 것,
그것이 품위를 지키는 일이라 했습니다. 넷째로 치매가 있었지요. 설마 나는 아니겠지.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걸으시고 오늘 이야기하시고 오늘 세 줄 쓰시면 내일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할의 상실이 있었습니다. 내 거리에서 깃발 하나 들었을 뿐인데 사람이 다시 살아났지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 이것 때문에 일어나야지. 그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5가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분 계실 겁니다. 선생님, 말씀은 좋은데 저는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친구도 없고 건강도 이미 안 좋고 자식들도 다 떠났는데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때는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78에 처음으로 동네 노래 교실에 나가셨습니다. 평생 노래 한번 불러본 적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나가보신 뒤로 일주일에 2번씩 빠지지 않고 나가십니다. 지금 82세이신데 노래 교실 친구 10명이 생기셨고 그중 3분과는 매일 전화하시는 사이가 되셨습니다. 78에 시작해서 4년 만에 10명의 뿌리가 생긴 겁니다. 늦은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오늘 보신 이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좀 무거워지신 분 계실 겁니다. 외로움 이야기, 콧줄 이야기, 치매 이야기, 다 무거운 이야기들이었죠. 그 무게를 느끼시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서 그런 겁니다. 남의 이야기인데도 내 일처럼 느끼시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여러분이 평생 가족을 지켜오신 힘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종이 한 장을 꺼내시고요. 오늘 들은 5가지 중에서 나한테 가장 마음에 와닿은 이야기가 뭔지 하나만 적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번 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를 적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외로움 이야기가 와닿으셨다면 이번 주에 옆집 어르신께 인사 한번 건네기, 짐이 되는 이야기가 와닿으셨다면 이번 주에 자식한테 내 근황 전하기, 죽음 이야기가 와닿으셨다면 이번 달 안에 주민센터 방문해서 의향서 문의하기, 치매 이야기가 와닿으셨다면 오늘부터 매일 저녁 3줄 일기 쓰기, 역할 이야기가 와닿으셨다면 이번 주에 집 근처 봉사자리 알아보기, 단 한 가지면 됩니다. 거창한 계획 필요 없습니다. 이번 주에 할 일 하나, 그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씩 바꿔갑니다. 5가지 이야기 하나하나가 무겁습니다. 듣기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 주셨다는 것, 이게 이미 대단한 겁니다. 무서운 걸 외면하지 않으시고 정면으로 바라보셨으니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무서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무서운 것을 알고 나면 덜 무섭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무서운 것을 제대로 아는 것, 그게 용기입니다. 미리 대비하시는 것, 그건 비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평생 해오신 일이 그거 아닙니까? 어려운 일이 올 걸 아시면 미리 준비하시고 넘기시고 또 앞으로 나가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오래된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나이가 들면 호랑이 같은 것들이 찾아옵니다. 외로움이라는 호랑이, 병이라는 호랑이, 무기력이라는 호랑이. 그런데 정신을 차리면 됩니다. 아시면 됩니다. 준비하시면 됩니다. 물려가더라도 끝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신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나도
이런 적이 있었다. 나도 요즘 이게 무섭다. 이런 사연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여기는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세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모여 계시는 곳입니다. 혼자 가슴에 담고 계시지 마시고 한 줄이라도 꺼내 놓으시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가벼워지실 겁니다. 영상 처음에 제가 여쭤봤지요. 5가지 중에 뭐가 제일 무서울 것 같으냐고. 그때 번호를 적어주신 분들 지금도 그 번호가 같으세요? 아니면 달라지셨나요? 달라지셨으면 바뀐 번호를 다시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적어주시는 댓글 하나하나를 저는 다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셨나요? 아, 그 친구한테도 이거 들려주고 싶다. 아, 우리 형한테 이야기해줘야겠다. 그런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링크 하나 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링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무서워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서운 게 정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잃어가는 것들이 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 불안함은 누구나 느끼는 겁니다. 그걸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약한 분들이 아니십니다. 전쟁 이후에 폐허에서 이 나라를 일으키신 분들이시지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자식을 키우시고 집을 지으시고 가족을 먹여 살리신 분들이십니다. 그 세월을 버텨오신 분들이 지금 와서 무너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방법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방법의 첫걸음을 함께 내디뎠습니다. 2-3명의 뿌리를 만드시는 것, 자식에게 솔직히 말씀하시는 것,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준비하시는 것, 걸으시고 3줄 쓰시는 것, 아침에 일어날 이유 하나를 찾으시는 것,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여러분이 오시는 한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혼자가 아니십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함께 갑시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